네, 이어서 두 번째 기조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조 강연은 시트릭스 코리아의 김상욱 부장님과 그리고 안영택 나무기술 부장님께서 함께 맡아주실 예정인데요. 클라우드가 비즈니스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다스와 파스를 중심으로 라는 것을 주제로 두 분이 연이어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시트릭스 코리아 김상욱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트릭스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대주제는 클라우드가 비즈니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이제 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 파트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속화된 클라우드 환경이 가져올 사용자 워크스페이스 환경, 그리고 그 다음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전략 해가지고요. 두 가지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클라우드하고 최근에 이 시사 이야기들하고 좀 합쳐서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수혜를 본 게 아마 클라우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클라우드의 흐름하고 그와 함께 클라우드로 인해서 그 인프라 이용하는 VDI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클라우드 하면은 애저 서비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아니면 현재에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다스 서비스가 어떻게 지금 흐르고 어떤 구조와 형태를 가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용자가 일을 하는 일의 워크스페이스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기술 이야기 들어가면 좀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를 골라와 봤어요. 이게 불을 찾아서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1981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도 지금 봐도 뭐 특수 효과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내용이나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인류가 처음에 나타난 게 호모사피엔스 20만 년 전에 나타났고요. 그 20만 년 전에 인류가 태어났었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타 종족들과 이렇게 이 차별성이라든지 분별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한 10만 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즉 지금으로부터 한 10만 년 전부터 인간한테 특이한 특성 하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특이한 특성 하나가 바로 행동 근대성 해가지고 집단 행동.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들은 다른 종족들하고 다르게 이 아이들은 자꾸 모이는 거예요. 계속 모여요. 모이고. 그래서 이 불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보셔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최소 3명이 움직이고요. 집단으로 움직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문이라든지 사회를 키워나가는 게 바로 집단 행동의 발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사회학과 교수님께서는 인간은 모이는 존재고, 그래서 인간은 함께 있음으로써 이 속에서 뭔가 생존하고 존재, 그리고 자기의 이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맞는 이야기다라고 이전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부셔줬었던 게 바로 2020년에 왔었던 팬데믹 코비드 19 때문에 사실은 10만 년간 인간이 계속 모이고 뭉쳐야 된다라는 게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좀 방향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능의 억제, 그리고 뭔가 변경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안에서 모이던 분들이 회사 안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회사 밖에 나가서 자신의 집에서 어떤 근무를 하게 되는 재택근무가 확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나타난 기술들, 국내에서 이제 좀 각광받고 조명받았던 게, 첫 번째가 가장 쉬운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회사 밖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네트워크 안에서 하는 VPN을 이용하는 기술, 그리고 VDI, 오늘 제가 말씀드린 VDI를 이용하는 기술,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이 좀 많이 각광을 받았고, 특히 VDI는 클라우드라는 그 주제하고 같이 합쳐져서 상당히 많은 확산세,
그리고 많은 효과들을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부르는 단어인데요. 밖에서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VDI 제가 3.0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기자님도 동의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한 2010년 이럴 때는 이제 업무용으로 대형 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대형 회사라든지 업무를 뭐 하기 위한 VDI 산업으로 좀 많이 치중이 되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시장에 관심은 많으나 파괴력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는 망분리라는 게 나타나게 되면서 인터넷 망분리가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망분리를 일부러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업무를 위한 VDI는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다가, 사실 이번 2020년이 와서 VDI가 제가 3.0이라고 부를 만큼 폭발적으로 수요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업무용 VDI 뿐만 아니고 스마트 워크, 거기에다 재택근무, 그래서 PC를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갔고요. 여기에 클라우드 기술까지 합쳐져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다스 서비스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기사 헤드라인을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뭔가 VDI를 구축하고 구성하는 것들, 하다못해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클라우드 PC를 내놓고 국내 이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PC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클라우드 PC라는 단어는 사실 국내에서 2010년 뭐 요때 국내에서만 썼었거든요. 근데 해외 친구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VDI가 왜 클라우드 PC하고 웃었다가 이제는 그쪽에서도 우리가 클라우드 PC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빠르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지금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국내 네이버 MVP라든지 아니면은 KT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에서도 지금 다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또 준비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좀 시작을 한 지 좀 꽤나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하고 맞물려 있는 VD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항상 제가 세미나 할 때 VDI는 무엇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10년째 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엔지니어 분들은 아니시고,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C-레벨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혹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좀 이야기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용자 PC가 있고요. 사용자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면 뭔가 또 다른 PC가 뜹니다. 그래서 마치 한 대의 컴퓨터에서 두 대의 OS를 사용하는 것 같은 효과를 노리는 거를 VDI라고 하고요. 보통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고요. 사용자 단말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화면에 그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에이전트를 실행해서 데이터 센터에 연결한 뒤에 그 데이터 센터에 연결해서 그 데이터 센터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데, 가상 머신의 화면을 나의 이 사용자 단말기에서 볼 수 있는 거를 VDI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온프라미스라고 하죠.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인프라를 이용해서 VDI를 꾸몄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클라우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클라우드에 VDI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에 VDI로 옮기는 모습은 너무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나의 가상화 인프라를 올려서 클라우드에 있는 나의 가상화 PC의 화면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를 클라우드 VDI라고 합니다. 요거는 또 보면은 이 형식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이 형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간단히 또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표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구름이 있죠. 이 구름이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VDI 인프라를 두고요. 사용자는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회사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에이전트를 실행해서
VDI를 불러온다 그러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오고요. 만약 이 사람이 회사를 나가서 집에서 접속한다 라고 하면은 집에 있는 PC에서 VDI를 실행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나의 가상 머신에 연결하는 방식, 이거를 사내 사회 접속하기 위한 클라우드 VDI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클라우드 VDI라든지 클라우드하고 조금 다른 점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들이 보통 레가시 시스템들이 있고 이게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클라우드 VDI 존 네트워크와 그리고 업무 서비스를 위한 업무 서비스 네트워크 존 간에는 이제 VPN 같은 혹은 뭐 익스프레스 라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업무 통신은 또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제가 한 5년 전에 클라우드 위에 VDI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 좀 차가운 반응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어떤 발표를 하고 보통 이렇게 수긍하시거나 끄덕이시는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때는 정말 당황할 정도로 냉담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옮기시는 걸 보면서 그때 좀 이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클라우드를 통해서 VDI를 이용할까? 혹은 꼭 뭐 VDI가 아니어도 왜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저는 그냥 정말 순수한 저의 경험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구현의 편의성, 그리고 인프라의 유연성, 그리고 비용 관리. 좀 실예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좀 한 뭐 몇백 개 수준의 VDI를 구성을 하셨다가, 이게 좀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는데 팬데믹 사태 때문에 해외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사무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업무는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어떤 나라에서 한 500개 주실 수 있나요? 뭐 어느 나라에서 3,000개 주세요, 5,000개 주세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뭐 몇만의 수준의 VDI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될 상황이 놓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온프라미스로 했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주문하고 그거 배 선적해서 오고 뭐 하면은 몇만 개 분량의 VDI를 구성을 며칠 내로 한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만 개를 한 일주일 만에 VDI를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실제로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사태인데 VDI 관리하시는 분들만 뭐 따로 이 사무실에 가고 그러기도 또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서포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관리의 용이성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첫 번째로 구현의 편의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의 유연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량에서 대량으로 확 늘리는 대용량 확장성은 뭐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VDI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해외도 있다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아무리 뭐 기술이 좋아도 해외에서 국내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술적 용어지만 지연, 레이턴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체험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는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 그 국가하고 가까운 그 클라우드 리전에다가 가상 머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는 한국이나 혹은 뭐 분산할 수도 있겠지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인프라를 늘리고 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몇만 명의 VM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만 개의 만약에 온프라미스에서 그 서버를 확장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걸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줄인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뭐 하드웨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클라우드는 시간이 돼서 이제 안 써도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쭉 줄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돈 낸 만큼, 쓴 만큼만 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늘리는 것도 좋았지만 줄이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하드웨어 인프라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쓰신 만큼만 쓰게 단기 계약이 또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센스를 막 처음에 사면 국내 같은 경우는 최소 3에서 5년 정도 계약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단기 6개월용, 뭐 1년용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지나친 어떤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하면은 크고 뭔가 좋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유연하구나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제가 예전에 그 클라우드가 좋다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 클라우드가 이렇게 좋아하는 아마 작년 2020년에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에서 VDI를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방식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세 가지인데요. 이게 그림만 봐서는 이해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풀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클라우드에서 VDI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게 데이터 센터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잡한데 크게 관리 서버 영역이랑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용자 가상화 VM 영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서버 영역, 사용자 영역, 이렇게 두 가지를 프로젝트 할 때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온프라미스에서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제일 국내에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걸 그냥 통째로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머신을 이제 구매를 한다면 그 가상 머신의 관리 서버도 구축하고, 그리고 이 사용자의 호스트 서버도 구축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나의 클라우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가 이아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해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제 온프라미스 on 그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프라미스의 클라우드의 온프라미스 방식으로 올린 거지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를 이제 이아스 방식, 뭐 아니면 온프라미스 온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서버, 사용자 관리 서버, 그래서 이 사용자 VM 서버 해서 요거를 한꺼번에 올려서 그냥 데이터 센터에 있었던 게 그냥 클라우드로 올라간 거다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SaaS 서비스라는 게 좀 국내는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지는 않죠. 해외는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이 관리자 입장 혹은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관리 서버를 어떻게 구축을 빨리 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업데이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CTX 같은 경우는 이 관리 서버를 SaaS 서비스로 내다 놨어요. 그래서 CTX가 이 관리 서버 서비스 영역은 CTX가 고객이 요청하신 몇 시간 내로 만들고요. 고객은 온프라미스든 클라우드든 여기에다가 호스트 그 가상 머신을 올려놓은, 사용자의 가상 머신을 올려놓은 그 호스트 서버만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둘은 뭐 CTX 커넥터라는 걸 통해서 뭐 인증이나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 이미지, 사용자의 이미지 파일 혹은 그 뭐 호스트 서버의 관리만 하면 되고요. 그 나머지 뭐 관리 서버라든지 관리 서버에 대한 뭐 SLA라든지 뭐 여러 가지는 그냥 CTX가 책임을 지고 서비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를 최근에 저희는 CTX 클라우드라고 부르고요.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는 제가 관리 서버 SaaS형 VDI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도 좋았는데, 이제 국내 수요도 그렇고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DaaS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aaS는 클라우드 위에 모든 걸 올려놓고 사용자가 클라우드에 있는 VDI에 접속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이아스 방식이랑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의 이 이미지 있죠. VM 이미지는
서비스, 다스 서비스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이아스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다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서비스 사업자가 내놓은 그 이미지를 이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용한 만큼 일별로 이런 것들을 과금하고 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고요. 고객은 이제 고객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이아스 방식으로 갈지 다스 방식으로 갈지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스가 필요한 이유, 너무나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IT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비즈니스 연속성이라든지 또 보안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다양한 기기에서 액세스한다든지,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정말 유연성이 뛰어난 그 인프라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스 이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그게 국내는 KT하고 MVP 두 개의 그 큰 사업자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KT는 유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미 뭐 10년 전부터 크게 다스 서비스 그리고 내부용 서비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이라든지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서비스 지금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랑 이제 같이 발표하실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뭐 포탈이라든지 이런 추가 기능들을 같이 합쳐서 공공이나 이런 외부 기업들, 이 일반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지금 다스 혹은 구축형 이아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라우드 이야기를 하고 클라우드를 갖고 작년에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어떤 요구 기술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저희의 좀 기능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실제 고객사에서 적용을 해서 효과를 좀 봤고요. VDI를 이야기하면은 고객분들이 이제 화면 값을 보내주는 거?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통신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트릭스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엔지니어 부르면 버추얼 채널이 어떻고요? 뭐 계속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사용자 단말기가 사용자 가상화에 접속하고 그 가상 머신, 즉 여기 있는 가상 머신의 화면을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요게 여기에서는 화면이나 사운드나 이런 걸 보내고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단말기에서 마우스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키보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원웨이 방식이 아니고 사실은 쌍방향 통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듈에다가 DLL 파일이라고 하죠. 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잡성을 조금이라도 좀 덜고 뭔가 기능을 추가했었을 때 모듈별로 독립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CTX 같은 경우는 HDX 아답티브 트랜스포트라는 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TCP도 됐다가 UDP도 됐다, 이게 자동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HDX 아답티브 트랜스포트라는 아이를 탁 한 껍질 까보면요, 시트릭스가 원래 사용하는 IC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A가 TCP도 쓰고 UDP도 쓰고 하고 있고요. TCP 안에 보면은 뭐 글씨가 조금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드라이버, 프린팅, 화면, 뭐 클립보드, 뭐 마우스 컨트롤, 이런 각각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모듈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 그리고 이 사용자, 이 양쪽 에이전트에서 이 각각의 모듈별로 DLL이죠. 그 윈도우 PC로 이야기하면 DLL별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버추얼 채널이다. 이거는 꼭 뭐 CTX뿐만 아니고 이런 스펙 중에 이렇게 채널 각각의 모듈을 이용하는 것들은 뭐 RD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89년에 이 기술을 처음에 만들고 이게 스펙이 돼서 윈도우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스펙 갖고 많은 이제 VDI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업체들이 이제 이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사할 거라고 보고, 좀 CTX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어떤 화면이 있는데요. 보면은 동영상도 돌아가고 있고 JPG 파일도 있고 뭐 텍스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의 모듈에서 그냥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핸드폰 카메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동영상을 위한, 하나는 이미지를 위한, 하나는 텍스트를 위한, 그리고 나머지 뭐 정책 감지라든지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동영상은 H264, 그리고 이미지는 필요한 만큼의 네트워크만 최대한 적게 써서 CPU 사용률 적게 쓰고 네트워크 적게 쓰고요. 그리고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의 MP3와 같이 약간의 이 깎음, 그리고 이제 그 압축 같은 걸 하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사람 눈으로 보기 힘든 것들도 이렇게 같이 정밀하게 표현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제가 이 고객사에서 좀 주책 맞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뭐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로컬 PC나 다른 VDI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게 보시면은 사실은 그냥 멀리서 보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색깔의 구별이라든지 명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조금 저희가 좋고, 이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보기보다는 장시간 내에 어떤 업무를 한다든지 했었을 때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VDI를 갖고 집에서 일을 하시려다 보니까, 이전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분들은 이제 뭐가 됐건 보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PC에 깔았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PC에 당장 그런 걸 설치하고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워터마킹 기능, 그러니까 VDI에서도 지금 이 빨간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용자의 사용 계정이랑 그 컴퓨터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이 워터마킹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스크린 캡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뒤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임시 조치였는데 생각보다 좀 반응이 좋았던 기능이 아니었나 싶고, 제가 산만리 밖에서도 유려한 사용자 UX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VDI를 통해서 어떤 뭐 업무를 본다, 뭐 그 안에서 동영상을 본다 그러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TCP/IP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을 합니다. VDI 인프라하고 사용자하고 하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지금 엄마 찾아 산만리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그게 잘 보입니다. 근데 TCP/IP 단점이 3hand shak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 보낼게요. 네, 보내세요. 보냈습니다. 뭐, 네, 잘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좀 못 받았다. 그럼 또 이제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하고 하다 보면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불안해지고 받은 파일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네트워크 불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TCP/IP가 좀 흔들리고 있고, 실제 사용자 가상 머신에서 보면 지금 이게 좀 잘 안 보이고 모자이크로 되는데, 이럴 경우 UDP로 전환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UDP로 그냥 막 쏜다라는 표현을 하죠. 막 쏘게 됩니다. 그래서 TCP/IP보다는 패킷의 어떤 사용 율은 더 많으나 무조건 쏴서 뭐가 됐건 3hand shake로 인해서 뭐 로우 레이턴시에서 뭐 VDI가 잘 안 보인다든지 느리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커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국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데 해외에서 접속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국내야 뭐 사실은 다 랜입니다. 이게 뭐 저희 집에서 부산을 붙으나 어디나 다 똑같은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레이턴시가 뭐 150, 200이고 막 그런 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 해외 접속자는 이 UDP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UDP를 이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뭐 또 나중에 환경이 괜찮아졌다 그러면 사용자는 UDP건 TCP건 이거 모르게 그냥 TCP로 돌아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고, 저희 조금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네트워크 사용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뭔가 이 화면을 보낼 때 사실은 CPU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클라이언트 쪽.
VM도 많이 사용하고 이랬을 때 CPU 사용률도 좀 줄일 수 있고, 가속기를 이용해서 뭐 가속 효과, 즉 컴프레션 효과를, 그러니까 압축 효과를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상화 리소스 효율 1등급이라고 제가 고객분들한테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좀 저희가 이 효과를 본 것 중에, 제가 우주 관련 다큐멘터리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 예전에 이렇게 우주를 보려고 하면은 사실 잘 안 보였어요. 근데 획기적으로 우주를 볼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 밖에 허블 이 만원경을 두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우주를 정말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원경이 엄청난 우리가 우주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VDI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 네트워크는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 네트워크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사회 네트워크, 즉 나의 데이터 센터 혹은 내 클라우드 밖하고 사용자 간에 어떤 레이턴시라든지 네트워크 문제가 없는지 보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TX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VPX라고 하는 장비도 이 ADC 장비도 있고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내부는 문제 없는데 이제 외부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에서 이거를 이렇게 네트워크 패킷을 중간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고 요걸 보면 실시간으로 그 사용자가 네트워크 사용하는 거, 그냥 네트워크 사용률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파일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 프린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그 장비를 가운데 두고 사용자와 장비 간의 레이턴시, 장비와 데이터 센터 간의 레이턴시, 이런 것들을 보고 누가 문제인지 네트워크 이슈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세한 IP라든지 이런 정보들까지 모두 좀 네트워크에 활용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해외 지역에서 좀 안 좋거나 이랬을 때 요걸로 네트워크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또 다른 저희가 기술을 또 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HDX 인사이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걸 또 했는지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VDI를 이용해서 내부와 외부의 어떤 정책도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서는 같은 사용하는 PC니까 디스크를 VM과 디스크 간에 이렇게 뭐 파일 통신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면은 밖에 나가도 똑같은 정책을 사용자는 받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 ADC, 아까 VPX라는 장비에서 PC하고 VM과 파일 전송을 오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밖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내부에서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되는데, 외부에서는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X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네트워크는 별도로 적용이 되고요. UC를 위한 VDI 환경 최적화다라고 하면, UC를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특히 VDI에서는 네트워크라든지 CPU 사용률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VDI에서 이 UC를 사용하다 보면은 꽤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CPU가 뭐 5에서 10% 이상 사용을 하게 되고, 네트워크가 5메가, 7메가 막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하를 오버레이, 즉 사용자가 PC에서 이제 VM에 연결하잖아요. 그럼 PC에서 VDI에 접속하는 이 에이전트가 중간에 딱 보고, 데이터 종류가 비디오나 아니면 사운드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PC에서 보내고요. 그 이외에 어떤 이 인증이라든지 채팅, 인스턴스 메시지다 라고 하면 VM을 통해서, 그래서 보이스나 비디오로 인한 오버레이는 PC에서 하고,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VM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효과 보고 잘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객 사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몇백 명 사용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수만 명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해외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해외 클라우드 리전까지 확장을 해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국내 모 기업에서는 온프라미스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큰데 해외 리전 고객들을 위해서 또 해외 리전들을 위한 또 이 이 사용자를 위한 해외 클라우드 리전을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가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리전을 이렇게 연결해서 모두가 다 사용하는 데 문제 없도록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년에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다 결과들이 잘 나오고 해서 나름 좀 뿌듯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의 발표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용자의 워크스페이스로의 방향. 그래서 사용자가 그냥 VDI만 사용한다가 아니고 VDI 이외에 사실은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VDI 안에 다 넣어서 사용해도 편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국내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사스 앱들을 해외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희 회사만도 사스 앱을 제가 뒤에 장표에 넣었는데 한 20개는 더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각기 다른 회사의 사스 앱을. 그러면 각 사스 앱에 이 로그인하기 위한 문제, 그리고 그거를 PC에도 설치해야 되고 제 모바일에도 설치해야 되고 어떨 때는 집에 있는 PC에도 설치해야 되고 또 뭐 VPN 설정이라든지 또 데이터들은 회사 PC에도 있고 VDI에도 있고 뭐 이 파일 싱크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드랍박스 같은 것들 그런 거에도 있고 뭐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의 업무 라이프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만들 땐 몰랐는데 이게 더 심해졌어요. 하루에 한 번 사용하는 앱들이 보통 이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정도 사용했는데 일주일에 2번 쓰던 것들도 한 이 정도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이상 쓴 거, 분기에 1번 이상 쓴 거 이랬는데 지금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경계가 없어졌어요. 심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팀 혹은 고객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 내부적인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뭐 슬랙을 이용해서 하루 종일 또 슬랙 서치하고 확인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좀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마다 구성 그리고 사용자마다 구성 정말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해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에게 편안함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꼭 시트릭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몇몇 해외 벤더, 사용자 특히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중요시하는 해외 벤더들은 이런 방향으로 서로 다른 이제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릭스가 구성한 에이전트를 설치하면요, 이 안에서 모든 사스 앱들을 이 안에다 올려놓을 수 있고 저희의 에이전트만 로그인하면은 모든 사스 앱들, 모든 내부 네트워크 이런 것들, VDI 이런 것들 한 번에 SSO를 할 수가 있고요. 요 에이전트라는 게 사실은 모든 디바이스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에서도 동일한 사용자 익스피리언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에 대한 싱크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구성하는 서비스를 구현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사내외 업무를 그리고 VDI까지 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가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3, 4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고 이걸 발전시켜 왔고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사용률이 있지만 아직은 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조금 더 앞서서 사스 앱들 같은 경우는 사스 앱들을 실행해야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앱을 실행하면 사스 앱에서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자동으로 머신러닝 AI를 통해서 이렇게 피드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익스펜스 그러니까 결제 처리할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서 yes 하면은 그 시스템하고 연동돼서 그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뭐 실행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한 가지 더 추가했고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다라고 하는 게 다스나 이런 여러 편리한 기술과 함께 워크스페이스 기술까지 합쳐서 사용자가 하나의 간단한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편안히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계속 진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표 뒤에 그 나무기술의 안영택 부장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파스를 통해서 어떠한 또 기업들이 비즈니스적인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욱 부장님께서 그 다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그 두 번째 기조 강연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두 번째 기조 강연 계속되고 있고 두 번째 발표자인 그 안영택 나무기술 부장님께서 연이어서 이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신데요. 안영택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스가 아니라 그렇다면 파스에서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상욱 부장님께서 워낙에 VDI 그리고 이 다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 취재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VDI가 이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늘었다. 그리고 정말 재택근무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VDI와 다스가 있지만 사실 그 백단에 그리고 그 밑에는 사실 파스가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 파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어서 안영택 부장님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전략 발표를 맡은 나무기술의 안영택 부장입니다. 다스 동향과 기술 발표를 해주신 시트릭스 김상욱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선 발표와 같이 코비드-19 팬데믹, 일명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삶과 비즈니스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IT 분야에서도 비접촉,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서 IT 기술과 서비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IT 관계자분들의 업무와 비중도 더욱 중요해지고 증가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의료진분들이 우리 삶을 지키는 버팀목과 힘이 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IT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큰 원동력이고 숨겨진 영웅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목차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간단하게 약 10분간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전략, 개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서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IT 기술의 어떤 이런 것들이 비대면, 비접촉,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것은 항상 긴급한 상황에서 그리고 상시적인 상황에서도 확장성과 가용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로 귀결되는 요소 기술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인데요. 이렇게 최근 각광받고 있는 소위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기술 기반한 파스 플랫폼의 요소 기술과 구축 사례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IT 어플리케이션과 IT 플랫폼은 결국에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플랫폼과 시스템을 또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인프라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컨트롤 레벨에서까지 다양한 환경들을 고려해야 하고 아무리 좋은 클라우드 신기술도 결국에는 기존 기술과 기존 레거시한 시스템과 융합이 되어야지만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 그다음 x86 서버,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요즘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인프라들, 그다음에 리눅스 OS, 그다음에 윈도우즈 OS, 그리고 저희가
또 최근에는 가상화 이런 부분 때문에 하이퍼바이저들 많이 멀티 하이퍼바이저들을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시트릭스에서의 하이퍼바이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VM웨어의 하이퍼바이저, 최근 몇 년간 많이 급성장한 HCI의 뉴타닉스 같은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오픈스택,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의 보편적인 기술들이었죠. 오픈스택과 같은 이러한 플랫폼과의 호환성과 연동은 문제가 없어야 되고, 지금 오늘 클라우드를 말씀드리지만 클라우드도 너무 다양합니다. 저희 아마존, 구글, MS 애저, 특히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국내 네이버, NHN, KT,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가 엔터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카카오 아이클라우드와 같이 우리 IT 인프라 파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기술과 환경들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파스 기술들이 저희가 외산으로는 VM웨어의 탄주, 그다음에 레드햇 리눅스의 오픈시프트,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양하게 이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호환성과 연동은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이 파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양한 목적과 조직, 그다음에 개인, 프로젝트별로 멀티 클러스터와 멀티 테넌시가 보장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계, 검증 테스트계, 운영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돌아가야 되면서 또 통합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큰 그룹 같은 경우는 계열사별, 또 하위 조직별, 팀별 별도의 독립성과 보안성이 유지되면서 통합 관리까지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AI, 빅데이터, IoT, 엣지 컴퓨팅,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군별로도 많이 나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인데, 또 한 가지 클라우드 환경에서를 성공적인 클라우드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웹, 와스, DB, 빅데이터, AI, IoT 이런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언제 어디서나 확장성을 가지고 가용성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레벨에서의 이식성, 영어로는 포터빌리티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식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식성이 있어야지만의 클라우드의 어떤 확장성을 확보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24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다각적인 수직 수평 레이어에서의 모든 요소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고려해서 이제 구축을 했던 사례 중에서 이제 공공기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의 클라우드 구축 사례인데요. 특허청에 구축된 파스 플랫폼은 기존에 갖고 계시는 레거시한 시스템과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구글, AWS, 국내의 카카오 클라우드와 같은 그러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API들, 그 다음에 검색 포탈, 저희가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 구글과 같은 대표적인 검색 포탈들과 연동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화 돼 있지 않는 웹 와스 시스템도 컨테이너화 시켜서 이 파스 플랫폼에 성공리에 마이그레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특히 이제 그 통합 전산센터, 이 특허청은 기존 인프라가 물리적으로는 광주에 있는 정부 통합 전산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전산센터에 있는 특허청의 시스템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AWS, 구글 클라우드, 카카오 클라우드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연동을 어떻게 보안적인 부분이 문제되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런 것들을 문제 없이 저희 나무기술의 칵테일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으로서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특허청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부터 이런 고민을 좀 일찍 하셔가지고 국정원의 보안성 심의를 통과했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저희가 H금융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 쪽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스마트 앱의 서비스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이 24시간 상시 요즘에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일수록 파스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중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중단성과 소프트웨어의 이 이식성을 통해서 클라우드의 확장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금융사는 기존에 이제 레거시한 인증 시스템, 많은 인증 시스템과 그다음에 개발 소스 레포지토리와 연동이 필수이고요. 그래서 개발계에서부터 내부 테스트 검증계, 운영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테넌시와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또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멀티 클러스터, 멀티 테넌시 환경을 제공한 그러한 사례고, 또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저희 금융기관들은 내부의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감독원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안성 심의, 그다음에 재난적인 환경에서 DR 환경에서의 구축과 운영도 모두 확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제 이러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중심의 파스 플랫폼 구축을 가지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 API 같은 그런 첨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AI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 연동을 계획하고 발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환경들이 변화했고 특히 이 빅데이터와 AI는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왔는데요. 다음은 S은행의 빅데이터 AI 플랫폼에서 파스 플랫폼이 구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AI와 빅데이터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이제 GPU 리소스를 어플리케이션과 충돌되지 않고 얼마만큼 스마트하게 관리하냐라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과 가용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스마트한 GPU 리소스 관리, 그 다음에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AI를 하기 위한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그래 MLOps라고 하죠. MLOps와 관련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호환성과 이익성을 보장하는 카탈로그 서비스, 그 다음 플랫폼 통합 관리, 이런 것들을 국내 제1금융권 대형 기관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 하여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구축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프라이빗, 퍼블릭, 멀티 클라우드와 멀티 클러스터, 멀티 테넌시 환경을 제공하는 파스 플랫폼, 그리고 파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수평 레이어상의 모든 레거시한 연동, 그리고 인프라를 통한 통합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파스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 즉각적인 리소스 확장을 보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이식성을 제공하는 그러한 파스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거는 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한 구축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 회사와 전문 인력이 성공적인 클라우드 파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과 같은 우리 IT 관계자분들, 오늘 또 전자신문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IT 운영하신 이런 분들이 저희 코로나를 항상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숨겨진 영웅들이고, 조만간 이런 온라인 행사가 아닌 오프라인 행사에서 좀 마음껏 웃으면서 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트릭스 코리아 김상욱 부장님과 안영택 나무기술 부장님께 두 번째 기조 강연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발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